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회 트레이너, 사회 강사 이지은입니다. 자, 2019년 제2회 검정고시 중졸 사회가 치러졌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풀면서 이번에는 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고 또 뭐가 여러분들에게 좀 함정을 드렸는지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볼 텐데요. 우리 중졸 사회는 크게 영역이 우리 사회 1, 사회 2, 그리고 이제 국사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난번 시험은 사회 1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10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사회 2가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사회 1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은 조금 사회 2 쪽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부분에서 나왔나 보시면요. 일단은 이제 우리 책에 교재에 있는 단원명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내가 사는 세계 그 부분에서 이제 대륙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는 제일 큰 대륙 아시아도 있고 제일 작은 대륙도 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적은 대륙도 있고요. 그렇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맞추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후 쪽, 지형 쪽에서 계속 꾸준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사람들이 살기 좋은 기후, 고산 기후랑 그 다음에 우리 열대 기후에서 행해지는 농업이죠. 우리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열대 기후하고 또 접목을 해서 맞추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지형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는 단양하면 고수동굴 있잖아요. 바로 그 지형이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석회암이 많은 지대고요. 석회암이 빚어낸 아주 독특한 그래서 이제 볼거리도 많은 카르스트 지형 요거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구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사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사를 갈까? 왜 이사를 올까?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왜 이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뭔가 매력이 있겠죠? 끌어당기는 바로 인구의 흡입 요인에 대해서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문화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문화의 우리 특성, 속성 중에 5가지가 있는데요. 문화라고 하는 것도 계속 변한다, 변동성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치 부분에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우리가 선거에는 4원칙이 있죠.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 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가 하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이게 무슨 기후냐 이렇게 용어를 묻는 문제도 있었지만 특히 우리 민주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의 4원칙을 정말 제대로 아는지 풀어서 특징을 좀 자세하게 물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고난이도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2 부분에서는요, 이번에는 자원 쪽에서 특히 우리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뜨끈뜨끈한 땅에 그 열기를 이용해서 지열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환경 문제이죠. 지구온난화. 요즘에 환경 문제 파트에서 꾸준히 계속 한 문제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특히 지구온난화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영토, 영해, 영공 이렇게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도 영토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는요, 이 정치 쪽에서 좀 많이 집중적으로 나온 게 특징이었는데 경제 쪽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정치에선 보시면 우리 민주선거도 하나 나왔지만 우리 법에 대해서 법 쪽에서도 우리가 공법, 그 다음에 사법, 사회법 그 중에서 우리 공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여러 가지 권리가 있잖아요. 기본권, 그 중에서 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런 기본권 중에서 사회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법치주의 국가로서 또 기본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 상권 분립의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법을 만드는 거 입법부. 바로 국회죠. 국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운영 형태가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예요. 지난번에 나왔죠. 이번에는 대통령제 아닌 거. 영국 스타일 의원 내각제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낸 거는 냈으니까 이제 또 다른 걸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원 내각제가 나왔고요. 우리 법원이 있는데 사법부죠. 법원 중에서도 최고의 법원.
대법원이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할 때 그래서 대법원까지 시험 문제 완전 집중적으로 여기서 많이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치 부분 쪽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패턴이 경제보다는 정치가 더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인구라든지 지형 쪽에서 꾸준히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뭐 인구가 나왔는데 뭐 지난번에는 뭐 도시가 나온다든지 왜냐면 워낙 단원이 많지 딱 봐도 늘 단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번에 여기서 나왔으면 다음에 여기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원은 많은데 오히려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거를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사에서 우리 항상 9문제가 나오고 있죠. 국사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신석기 시대, 우리 최초의 이제 고조선의 성립 1단원에서 가장 우리 오래된 신석기 시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유명한 왕이 나와요. 우리 삼국의 전성기 왕들, 그래서 우리 4세기의 근초광, 5세기의 광개토대왕 장수왕, 6세기의 진흥왕, 이번에는 진흥왕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중에서 다른 왕이 나왔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통일신라 발해는 건너뛰고 고려에서는 고려의 후반부에 우리 중요한 공민왕, 원나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반원 정책을 폈던 공민왕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선 초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조선 후기 쪽에서 우리 항상 이분 아니면 이분이잖아요. 세종대왕님 아니시면 정조대왕님. 항상 두 분이 단골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시는데 정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학자가 나오셨죠. 우리 연암 박지원, 양반전, 허생전, 호지 이런 이제 우리 풍자 소설도 많이 썼던 실학자 박지원. 이번에는 보면요. 그러면 왕, 사람. 뭔가 인물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을 많이 물어봤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제 근현대사, 여기서부터 흥선대원군부터 근현대사로 들어가는데요. 그 뒷부분에서 또 이렇게 한 4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이 1882년에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이모군란, 그 다음에 우리 민중들을 계몽하기 위한 독립협회, 1896년에 생겼던 독립협회 이 단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죠. 일본의 식민지 시대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가 일본의 식민 정책이 확 바뀌는데 특히 이번에는 후반부에 30년대 민족 말살 정책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복을 했어요. 그때 우리 민족의 비극이죠. 6.25 전쟁을 이번에 시험 문제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문제였고요. 전반적으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검정고시가 갑자기 확 너무 어려워지진 않습니다. 평이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간혹 그동안 많이 나온 문제들은 조금 더 어렵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이제 단순하지 않고 조금 복잡하게 그래서 그런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항상 여러분 기본 그 공부에 충실했다면 충분히 고득점 앞으로도 예상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4회 1이 조금 더 이번에는 비중이 줄었고 2가 좀 비중이 늘었다는 거. 그래서 7문제, 8문제, 28%, 한 32%의 비중이었고요. 우리 한국사 9문제는 항상 이건 꾸준합니다. 그래서 36%의 비중. 그래서 중요 단원에서 항상 핵심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형기후 정치 분야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거 제가 아까 단원과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도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 무슨 시대입니까? 누굽니까? 이런 수준의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만 공부한다면 이제 고득점은 충분히 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도 실수하셨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자, A에서 D 국가가 위치한 대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일단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건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가? 대한민국이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있는 이 대륙, 제일 큰 대륙 아시아죠. 일단 출제 비중이 제일 높아요. 제일 큰 대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유럽, 이쪽은 이제 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 인구가 제일 적은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6대륙이에요. 그러면 우리 A 같은 경우에는 어디예요? 아프리카 아니네요. 일단 이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지만 나라 모르셔도 괜찮아요.
대륙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니까 틀렸고 B는 우리 중국의 몽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아시아죠. 그러면 아시아이고 아니네요. 자 그럼 C는 오스트레일리아 여기는 오세아니아로 들어가죠. 남아메리카는 여기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럼 D는요 여기가 북아메리카. D는 어느 나라냐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손꼽히는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알래스카까지 미국 땅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아메리카에 들어간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농업은 우리 농사인데요. 선진국의 자본과 원주민의 노동력을 결합해서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좀 이제 쿵짝이 맞아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열대 기후여야예요. 엄청 더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자라는 게 뭐냐면 카카오, 초콜릿에 올려죠. 그 다음에 고무 이런 것들이 열대기후에서 자라는 근데 이 열대기후에서 이 작물들을요. 대농장으로 엄청나게 넓게 이렇게 재배를 해요. 생산을 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열대기후 지역이 뭐 아프리카도 있고 우리 아시아 쪽도 있고 우리 동남아시아 쪽 거기가 과거에 다 좀 식민지를 당했던 아픈 역사가 있죠. 그러면 이 유럽 애들이 선진국들이 여기를 식민지로 만드는데 카카오, 고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많이 키워서 많이 팔아서 이득을 많이 취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대농장을 경영했는데 대신 선진국이 가진 건 뭐예요? 요거 그래서 돈을 투자해 주는 거죠. 자본과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이 식민지 지역에 엄청난 그 열대 기후가 맞고 그다음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노동력이 막 부려먹을 수 있었잖아요. 저렴한 노동력. 그러니까 그런 여러 제가 한 4박자가 맞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에 그다음에 원주민의 노동력에 열대 기후까지 이런 게 맞아서 대농장으로 경영했던 게 플랜테이션 농업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지금은 식민지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과거에 했던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플랜테이션 농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열대기후 하면 플랜테이션이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3번. 인구의 흡입 요인, 흡입. 자, 흡입했어요. 자, 이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막 와요. 자, 매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자, 인기 많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인기 많은 사람 막 사람들이 막 그 사람 주변에 몰려들어요. 뭔가 매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동네는 무슨 매력이 있길래 사람들이 갈까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전쟁과 분쟁이 막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가요? 아니 이게 매력이에요? 아니죠. 오히려 전쟁과 분쟁이라면 사람들이 떠나겠죠. 그 동네를. 자, 그 다음에 풍부한 일자리가 많아요. 저 동네 가면 일자리가 많대. 돈 벌 게 있어. 많이 몰리겠죠. 그죠? 취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좋은 교육시설, 자녀가 있다면 아이고 좋은 교육 환경에서 키우고 싶잖아요. 몰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열악한 주거. 쾌적한 주거도 아니고 열악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 찾으시면 돼요. 매력적인 요인, 흡인 요인. 사람들을 이렇게 땡기는 요인입니다. 그럼 니은과 디귿 정답은 바로 3번이 정답.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4번이요.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지형은 석회암이. 포인트, 석회암이. 우리 석회암이라고 하는 암석은요, 물이 닿으면, 특히 우리 비가 오면 이제 물이 닿잖아요. 그럼 석회암이 이렇게 녹아요. 조금 녹습니다. 그런 거 어려운 말로 용식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서 녹으면서 형성된 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양에 이제 고수동굴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럼 굉장히 멋있잖아요. 고수동굴 안에 들어가면 그 동굴 안에 시원하기도 하지만 막 이렇게 고드름 달린 것처럼 이렇게 생기고 그 안에 굉장히 멋있는 볼거리가 많거든요. 동굴 안에. 그래서 관광지로 유명한데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지들이 있어요. 일단은 중국에는 구일인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우리 하롱베이 들어보셨나요? 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이게 전부 다 공통점이 석회암이 만들어낸 그 장관이라는 이런 지형을 어렵게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카르스트 지형.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석회암과 관련된 지형이다.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네, 되셨죠? 자, 이번에는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사실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는 석유예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석유, 그 다음 석탄, 그리고 요즘에 좀 인기가 많은 천연가스. 사실 이 3가지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요 삼총사가요 에너지 자원으로 동력 자원으로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3가지 문제는 다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거야. 끝나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한 50년도 안 남았다고요. 석유만 해도. 그럼 앞으로 석유가 이제 생산이 안 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자동차는 어떻게 굴리고, 그 비행기도 다 이제 연료 넣고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재생, 재생, 또 쓰고 또 쓸 수 있는 그런 고갈되지 않은 에너지를 개발해야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조력, 지열, 풍력, 태양, 뭐 바이오 등등등 이거 전부 다 우리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이런 화산지대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 화산은요, 땅이 뜨끈뜨끈하죠. 지하에 마그마가 있으니까 뜨끈뜨끈하다가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지면서 이제 흘러내려올 수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하에 뜨끈뜨끈한 그 마그마, 지하에 열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땅속의 열과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거나 그것을 전력을 생산하는 데 이용할 수가 있어요. 땅에 열기가 있다, 지열. 그래서 지열 에너지가 우리 정답입니다. 주로 화산이 많은 지형에서 이제 요거 발전할 수 있는 게 지열 에너지죠. 자, 이번에는 6번. 가에 들어갈 용어는 우리나라 여기는 한반도와 그 구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영토, 영해, 영공. 그게 우리 영역이에요.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는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아무데나 우리 거야 이럴 순 없잖아요. 뭐 하와이가 우리 거야 그러면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까지 우리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주권이 미치는 범위인데요.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대한민국의 이 땅 한반도, 거기에 한반도만 우리 땅이 아니에요. 한반도에 딸려있는 섬들이 꽤 많습니다. 제주도, 울릉도, 독도 당연하고 등등등등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섬까지. 그래서 한반도 플러스 딸려있는 섬들, 그게 부속 도서예요. 부속, 딸려있는 도서, 섬. 자, 그래서 이게 우리의 뭐예요? 한반도와 부속 도서가 영토입니다. 우리 땅. 그럼 우리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바다도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이걸 영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영해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육지로부터 한 12해리 정도 그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바다도 있고요. 그럼 우리 땅과 우리 바다의 하늘은 다 우리 하늘입니다. 영토 영해의 그 하늘은, 그래서 영공까지 영토 영해 영공 이렇게 세 가지 우리의 영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답은 비교적 쉽게 또 찾으셨을 거예요. 영토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영토, 영해, 영공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냥 배타적 경제 수역은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바다가 있는 나라, 바다가 없는 나라는 해당 없어요. 바다가 있는 나라에 한해서 무려 200해리까지 우리가 먼저 우선 사용권을 줍니다. 그 바다에서 먼저 고기도 잡고 뭐 혹시 석유라도 난하고 자원 탐사도 하고 이런 우선 사용권을 주는 걸 배타적 경제 수역, 영어 약자로는 EEG라고 하지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자주 물어볼 수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요거 개념하시고 정답은 1번. 자, 이번에는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후는, 자, 우리 세계의 기후는요. 지구가 있으면 제일 뜨거운데 가운데 적도죠? 무슨 기후예요? 열대기후. 너무 더워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대인데 사막도 보이네요. 건조. 이제 좀 따뜻해져야 온대. 살살 추워집니다. 냉대 너무 추워요. 한대기후.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기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 있죠? 딱 이쯤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온대하고 냉대 기후가 있는 나라예요. 온대하고 냉대가. 자, 그런데 요건 좀 독특한 기후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높은 산, 자, 굉장히 높은 산, 특히 우리 안데스 산 같은, 우리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이런 데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그 안데스 산맥은 무려 해발 고도 2,000m, 그리고서 한 3,000m 막 이런데, 이런 사이에요. 항상 봄 같은 날씨가 나타나요. 항상 봄이에요. 정말 살기가 좋겠죠. 1년 내내 봄이니까. 그래서 항상 봄 같은 살기죠. 그래서 이런 안데스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평지에 안 살아요. 여기서 살아요. 고도가 높은데 여기에 도시를 이루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를 높은 산에 있는 기후, 고산기후. 그 고산지대에 도시가 있다, 고산도시. 왜 여기서 살아요? 살기가 좋으니까.
기후가 끝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조금 독특한 거죠. 그래서 적도 부근에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 일단 높은 산, 대표적 안데스 같은 그래서 1년 내내 봄과 같은 온화한 살기 좋은 날씨 무슨 기후요? 고산기후.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기후에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가 있고 거기 안에 또 이제 우리가 고산기후라는 기후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툰드라 기후는 뭔가요? 툰드라 기후는 또 우리 한대 기후의 하나의 또 종류죠. 그죠? 종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8번. 다음 현상의 주된 원인은 해수면이 바다가 상승하고 있어요. 빙하가 줄고 있어요. 그럼 빙하, 얼음이 녹고 그럼 얼음이 물이 되니까 바닷물이 올라오는 거죠. 얼음은 왜 녹나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얼음이 녹겠죠? 바로 요즘에 심각한 환경 문제, 지구가 따뜻해지는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상이변, 세계 곳곳에서 막 이상기후, 우리나라도 여름에 지금 너무 더워요. 더워도 너무 덥잖아. 옛날에 안 이랬다고요. 변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에 대한민국에 겨울이 사라진답니다. 자, 우리 이제는 눈도 못 봐요. 우리 후손들은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점점 열대화되고 있는데, 자, 그것이 다 지구 온난화. 우리가 너무나 화석연료, 아까 석탄, 석유 이런 거 많이 쓴다고 했는데 그거 많이 써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바로 온실가스가 많아지면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이번에는 9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문화의 속성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문화라고 하는 건요, 계속 변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듯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결혼 어떻게 했어요? 딴딴따단 이거 아니었잖아요. 전통 혼례하고 이랬습니다. 한복 입고. 근데 요즘에 결혼식 물론 옛날 방식으로 전통 혼례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 제가 초대받아서 많이 가본 곳에 정말 거의 99%가 자 이렇게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하시더라고요. 서양식으로 바뀐 거죠. 변했습니다. 변동성. 그 다음에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갖는 게 여러분 태어나시면서부터 젓가락질 하지 않으셨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젓가락질 또 하고 숟가락, 인사도 예절도 익히게 되는 거고 한국 문화를 익힌 겁니다. 문화는 후천적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학습성이라고 합니다.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그 다음에 문화라고 하는 건 계속 쌓여갑니다. 그걸 축적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보편성도 있고 학습성도 있고 변동성도 있고 학습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문화는요 우리끼리 공유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한복을 입고 딱 지나가. 한국 사람인가?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기모노를 입고 지나가. 일본 사람인가? 벌써 그것만 봐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알아요. 1월 1일이면 세배해야지. 떡국 먹어야지. 우리끼리 알잖아. 이게 문화라는 건 서로 같이 공유하는 것도 있더라.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문화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전체성까지요. 그게 이제 문화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속성에는 지금 학습성, 여긴 안 나왔는데 축적성, 그 다음에 변동성, 공유성, 전체성까지 이렇게 5가지. 왜 설명해 드리냐면 이번에는 변동성이 나왔지만 다음에는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계속 변형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온 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다음에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참고적으로 문화의 보편성이라는 건 어디든지 비슷한 게 있어요. 어디든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 먹어야 살죠. 밥을 먹는다. 그리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다. 그렇죠? 이게 보편성이야. 어디든지 비슷해. 화장실 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게 보편성입니다. 그럼 보실게요.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변한다. 옛날에는 한복을 주로 입었지만 요즘은 양복을 입지 않는가. 그렇죠? 변했다. 그러면 정답은 3번 변동성입니다. 속성 5개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10번.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은 선거는 사원칙. 첫 번째,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권의 가치는 같아야 된다. 이게 무슨 선거일까요? 자, 내 표나 얘 표나 가치가 같아야 된다. 이게 평등해야 된다는 평등선거의 얘기예요. 평등선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만 19세가 넘으면 누구나 선거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기준은 뭐야? 나이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나이 이상 만 19세만 넘으면 전 국민에게 선거권을 준다. 이것이
보통 선거입니다. 나라마다 나이는 달라. 우리는 만 19세, 어떤 나라는 만 17세도 있고 뭐 20세도 있고 다 다릅니다. 자, 그래도 나이만 기준으로. 딴 거는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요. 뭐 여자여서 못해, 가난해서 못해, 못생겨서 못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나이만 넘으면 됩니다. 보통 선거에.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표의 가치가 같아야 된다는 건요. 일단은 얘는 누구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만약에 내가 한 표면 저 사람도 한 표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한 표 주고 쟤는 예쁘게 생겼다고 3표 주면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 표나 내 표나 가치가 같아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나를 2장 줬으면 저 사람도 2장을 줘야 돼. 항상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표를 줘야 된다. 가치가 같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유권자는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투표,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가야 됩니다. 직접 선거요. 대리인 안 돼요. 간접 선거 안 됩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누구 뽑았는지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그쵸? 비밀 선거야. 그래서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지 못하도록 비밀 선거로 하면 됩니다. 선거의 4원칙 중에 요거 하나 말 바꿨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냈을 거예요. 다음 중 선거의 4원칙이 아닌 것은 평등선거, 보통선거, 간접선거, 비밀선거. 그러면 간접선거 아니지 이렇게 찾는데 이제는 좀 더 난이도를 높인 거야. 이걸 하나하나 말로 풀었고 이게 하나하나 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나까지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수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열심히 대비하셔야 돼요. 자, 이번엔 11번.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정부 형태는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서 행정부인 내각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의회는 내각 불신임을 해서 사퇴시킬 수 있고 총리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 형태는 두 가지잖아요.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제는 우리나라 스타일, 미국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스타일이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국민들이요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래서 우리 국회인, 의회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또 우리는 선거를 하죠. 또 선거를 해서 대통령도 뽑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따로 이게 대통령제예요. 근데 우리 의원 내각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선거를 해서. 근데 얘네들에게는 대통령급인 총리를 선거하지 않아요. 그죠? 선거를 안 하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결과 어떤 당이 제일 많이 국회의원이 당선됐나? 만약에 A당이 국회의원이 제일 많아요? 그럼 A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결과로 총리도 결정이 됩니다. 영국이나 일본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뽑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의원 내각제다. 총리 나왔잖아. 의원 내각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의회하고 바로 이 총리가 구성한 내각. 그러면 만약에 이 내각이 뭐 일을 잘 못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내각 불신임권 믿지 못하겠어. 내각을 다 갈아엎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의회는 우리 총리 쪽인 내각 쪽에서는 의회 해산권이 있어요. 서로를 엄청나게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의원 내각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총리라는 단어, 요 내각을 구성한다 이런 말에서 이제 빨리 정답을 찾으셨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1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법원은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입니다. 재판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3번 그랬죠. 3심제. 그래서 자, 재판을 한 번 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또 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최대 3번까지. 그래서 그럼 마지막 법원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법원 바로 대법원이죠.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 최고의 법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마지막 3심, 세 번째 판결을 담당하고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13번 가실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법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나 국가기관과 관련된 일을 다루는 법입니다. 그럼 뭔가 국가랑 관련이 있고요. 국가기관, 뭔가 국가랑 다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헌법,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고요. 그 다음에 범죄와 관련된 형법, 행정과 관련된 행정법, 이렇게 뭔가 국가와 관련된 법이에요. 자, 이것이 공적인 법, 공법.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과 개인끼리 문제가 생겼어요. 옆집 사람이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소송을 걸어요. 친구가 돈을 안 갚아서 소송을 걸었어요. 자,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 관련된 거는 민법이라고 하죠. 민법. 그래서 그런 거는 사법에 해당하는 거고요. 공적인 법이냐 사적인 법이냐. 그 다음에 조금 요즘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나온 제가 일명 착한 법이라고 표현하는 사회법까지 이렇게 법의 종류 3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헌법, 형법, 행정법 이렇게 국가와 관련된 공법이 나왔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사법, 사회법도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에 이거 나왔으니까 다음에 사회법이나 사법 낼 수 있어요. 또 변형해서 같이 기억하세요. 항상. 자, 이번에는 1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기본적 권리가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간섭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 우리 그리고 만 19세 넘으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죠. 참정권, 그 다음에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좀 어려운 형편이라면 도와주기도 하고 사회권, 그 다음에 또 내가 부당하게 권리 침해를 당했다면 그걸 되찾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죠. 수단적 권리인 청구권까지. 5가지 기본권, 또 역시 시험 문제 단골이에요. 자,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랍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교육권. 그 다음에 우리 근로의 권리,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 회사에서 약자잖아요. 우리 사장님보다. 그래서 근로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환경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와 관련이 있죠. 바로 사회권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이번에는 15번. 우리나라 국회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는데요. 그중에서 국회는 입법부. 누가 모여 있어요? 국회의원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뭐예요? 입법부는 법을 세우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제1의 일은 이제 법을 만드는. 그래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가장 제1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의 대표예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들한테 민감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세금이 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세금을 어디다 쓸 것인가 이런 세금을 정하는 그런 것도 우리 국회에서 할 뿐더러 그 다음에 또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 행정부는 이제 실무를 보잖아요. 나란 일을 보는데 당연히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나란 일 하다 보면 이제 돈을 쓰게 되잖아요. 뭐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다 뭐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행정부가 미리 어디다 어떻게 돈을 쓸 건지 계획을 쫙 세워서 그것을 국회에다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예산안이죠. 예산안을 우리가 짜서 국회에다 보고하면 국회에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그래서 이걸 결정해 줄지 말지 그걸 결정하죠. 그것을 예산안 심의 확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정을 해서 이제 예산을 받으면 그 돈으로 이제 나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잖아요. 국민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제 심사하는 그런 역할을 또 국회가 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가 또 매년 국정조사, 국정감사 이런 걸 하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일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 거 바로 잡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한다. 국군을 지휘하는 건 누구냐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국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건 대통령.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입법부, 국회가 하는 일을 디테일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또한 대통령이 하는 일도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각각 무슨 기능이 있는지 알아야 확실하게 정답을 찾으니까요. 조금 다음에는 또 문제 바꿀 수 있어요. 대통령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것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거와 같이 어떤 문제를 또 바꿔서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6번. 두 사람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는 실업의 종류는 자, 우리 실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요즘에 산업 구조 변화 등과 같이 경제 구조의 변화로 실업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서 많은 관련 종사자들이 직업을 잃게 됐어요. 네, 실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실업이 있어요. 내가 그냥 회사 다니기 싫어. 사표 딱 냈어요.
그냥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자발적인 실업입니다. 아니면 지금 회사가 아이 월급 너무 조금 주네. 나 더 월급 많이 주는 데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사표를 냈어요. 어쨌거나 내가 내 의지로 실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직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런 건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제 이런 게 마찰적 실업이 자발적 실업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인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불경기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잘렸어. 이렇다면 그거는 경기적 실업이라고 해요. 경기적 실업은 불경기라서 경기를 타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농부인데 봄, 여름, 가을까진 바빴는데 겨울에는 추수 다 끝나고 할 일이 없네. 자, 그러면 계절을 타는 거야. 스키 강사는 겨울에 바빴는데 스키철이 아니면 좀 한가할 거 아니야. 그렇게 계절을 타는 실업을 계절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그래서 생기는 실업이 바로 구조적 실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죠? 산업 구조가 변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석탄이 한창 인기가 많았어요. 석탄이. 그래서 광부였어요. 광부로서 이제 할 일이 있었는데 석탄을 많이 캐느라. 근데 요즘 대한민국에 석탄이 많이 좀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광산이 문을 많이 닫아서. 그럼 광부 입장에서는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그러면 좀 이제 쇠퇴하는 산업에서는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업이 되면 구조적 실업입니다. 요 세 가지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내가 원해서 된 실업이 아니거든요. 비자발적이요. 그 중에서도 구조적 실업이 정답으로 나온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실업의 종류도 역시 네 가지 기억하시고 다음에 또 변형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사회 부분이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요. 다음 유물이 처음 제작된 시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빗살무늬 톡이 나왔어요. 톡이 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어요? 곡식을 담기 위해서. 곡식은 언제부터 생산했죠? 신석기 시대.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우리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농사를 처음 시작했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건국되었다. 청동기 시대야. 지배계급, 우리 청동기 시대에는 계급, 신석기까지는 평등했는데 청동기 시대부터는 계급이 등장했죠. 그리고 청동으로 검을 만들고 거울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비파형 동검, 청동검이네요. 전부 다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고요. 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 별명이 신석기에 혁명이 일어났다. 농사가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정답은 4번이죠. 그 곡식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청동기 시대는 대신 어떤 그릇이 나오죠? 민무늬 토기. 그래서 우리가 빗살무늬 하면 신석기. 정답 4번. 자, 이번에는 18번. 가에 들어갈 신라의 왕은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고요. 한강을 차지합니다. 한강을 먹은 자 곧 전성기다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4세기의 백제 근초고왕이, 그 다음 5세기의 전성기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한강 먹고요. 결국에는 6세기에 누가 한강을 먹나요? 신라의 진흥왕이 진흥왕한테 한강을 뺏기는데 바로 이 진흥왕이 화랑도를 용맹한 우리 청소년들을 길러서 결국에는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기도 하지 않아요. 한강도 먹었고요. 그리고 단양의 신라 적성비, 신라 여기 힌트 나왔네. 아, 이거 신라왕인가 보다. 신라의 비석을 세웠으니까요. 그리고 4개의 진흥왕 순수비를 만들게 되죠. 영토를 넓힐 때마다 비석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신라의 제일 잘 나간 왕은 진흥왕 6세기.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신문왕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등장했고요. 장수왕은 우리 고구려. 그 다음에 근초고왕은 백제. 정답은 2번. 자, 이번에는 1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중농학파, 중상학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학분들 특히 열하일기, 양반전 여러 작품 남기셨고요. 청의 선진 문물을 적극 수용할 것을 강조했고 수레와 선박, 화폐를 이용한 상공업의 진흥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학자에는 우리가 농업을 강조하는 중농학파가 있고 우리도 이제 상공업을 키워보자. 그래서 청나라의 좋은 문물 같은 것도 좀 받아들이고 기술도 있다면 이게 중상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중상학파 쪽에서 바로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죠. 다 유명한 사람이네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언제예요? 고려시대. 그 다음에 장보고 그러면 해상왕.
우리 통일신라 때 우리 해적을 소탕했던,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님 모르면 그거는 안 되죠. 이순신 장군님은 임진왜란, 조선시대 일본과의 싸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신, 자, 지금은 정답이 4번 박지원 선생님이신데 1, 2, 3번에 해당하는 이 인물들도 시험 문제 아주 단골로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다 중요한 인물들이니까 같이 기억하셔야죠. 자, 이번에는 2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조선시대 정조가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우리 정조 임금님 조선 후기에 너무나 업적이 많죠. 일단은 규장각을 설립했습니다. 왕실, 우리 도서관에 해당하는 정책들이 많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왕실 보디가드 우리 장용영도 설치했죠. 거기에다가 우리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에도 올라가 있는 수원 화성을 축조했습니다. 특히 굉장히 이제 정조가 아낀 인물이 정약용 선생님이잖아요. 정약용 선생님이 수원 화성한테 거중기도 개발해주고, 근데 훈민정음은 만약에 진짜 정조가 나 뭐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훈민정음 모르는 사람 없어요. 훈민정음은 이건 세종대왕님이시잖아요. 그쵸? 이거 우리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었는데 정조 임금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 찾는 거니까 답은 쉬웠습니다. 답은 정답 3번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세종대왕님이랑 정조 임금님이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이 두 분을 섞어버렸죠. 그렇죠? 네, 구별하시고요. 21번. 다음 정책을 시행한 고려의 왕, 고려시대네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의 영토를 되찾음,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자, 우리 고려 말기에 우리 고려가요, 누구로부터? 원나라, 이웃의 원나라로부터 간섭을 많이 받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원한테 간섭 좀 받고 싶지 않아요. 원나라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되찾죠. 영토를 회복합니다. 공민왕의 업적이죠. 그리고 이제 승려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억울하게 우리가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러한 또 일들을 했지요. 바로 우리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왕건, 태조 왕건. 무슨 일 했어요? 고려를 세웠잖아요. 고려 건국. 광종은 우리 노비 안건법. 우리 또 고려 초기에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노비 안건법, 과거제. 우리나라에서 과거제를 처음 시행했고, 노비 역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줬는데 전민 변정도감과 노비 안건법을 묶어서 잘 물어보죠. 둘 다 노비를 풀어준 게 공통점이니까요. 광해군은 우리 조선시대의 왕입니다. 정답은 3번. 자, 22번. 다음 활동을 전개한 단체는 만민 공동회를 열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많은 강대국들, 우리나라의 좋은 권리들을 막 다 가져갑니다. 금강, 채굴권, 철도, 부설권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권리를 막 가져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거를 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 이런 민중대회를 열고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자유 민권운동을 전개함.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의 명성황후께서 일본인들한테 무지막지하게 시해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을미사변이죠. 자, 그러면 그 사건 때문에 고종 황제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1년간 몸을 피합니다. 그래서 처소로 옮겨서 악원 파천. 근데 문제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는 순간 궁이 빈 거죠. 아니, 이 나라는 왕이 궁궐을 비웠네. 얼마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볼 때 만만할까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좋은 권리는 막 다 뜯기는 거죠. 그 강대국들한테. 그때 이제 바로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우리 서재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1896년에 그 해가 이제 악완파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죠. 고종 당장 궁으로 돌아와. 고종이 없으니까 막 다 뺏기고 있으니까요. 궁으로 돌아와. 그리고 이런 걸 뺏기는 걸 좀 막는 운동,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좀 계몽시켜주는, 국민들이 뭔가 똘똘해져야 이런 열강한테 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계몽운동, 거기다가 우리 민중들의 자유인권운동, 이런 걸 전개한 게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에 2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사참배, 황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받았습니다. 한국에는 성과 일본은 일본식으로 바꿔야 돼요.
창씨 개명인 거죠. 바로 우리가 1930년대 민족 말살 정책이 처음에는 1910년대는 힘을 눌렀어요. 무단 통치. 그러다가 너무 힘으로 눌러서 우리가 일어났죠. 3.1운동이 터지니까 깜짝 놀래갖고 부드럽게 해줄게 이제. 그래서 1920년대 문화 통치로 바꾸죠. 그러더니 1930년대에는 일본이 완전 이제 전쟁 모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본이 정말 아시아를 다 먹겠다 약간 이렇게 야망이 더 커지고 2차 세계대전까지 이렇게 터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의 민족성을 아예 말살하는 그래서 아예 세뇌를 시키죠. 역사나 한국어, 역사교육 아예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뇌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야, 한국이나 일본은 조상이 같아. 그러니까 너네도 일본인이야. 일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본에서 전쟁 나가 싸워야 되겠지. 남자고 여자고 막 다 끌고 가잖아요. 너무나 잔인한 짓을 많이 했던 시기죠. 민족 말살 통치, 민족 말살 정책. 그래서 일본 신사에 가서 우리가 막 절을 하고 참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본 그 황제의 뭐 신하 백성이다 이거죠. 이런 걸 막 강요하고 암기하라고 암송하게 시키고 이러한 좀 분노의 시기입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2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별기군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은 구식 군인들이 정부 공안과 일본이 교관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 그래서 우리 고종과 우리 중전 민씨가 이제 우리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군인들이 이제 기존의 군인들 90군이 그리고서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로 새로운 신식 군대를 만들죠. 일본인 교관을 이제 불러다가 훈련도 시키고 월급도 더 많이 줘요. 90군인보다. 자, 그게 바로 별기군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군인들이 화가 나겠죠. 쟤네들은 더 월급도 많이 주고 더 새로운 무기도 주고 더 대우가 좋은 거예요. 그런 불만이 쌓였잖아요. 그 결국에는 폭발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군인들이 난리 났다. 군인들이 난리 났다. 이렇게 되면 굴란. 이모년에 1882년이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리 났다.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는 이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해에 해당하는 사건은 가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950년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남한을 침범했어요. 자, 국군은 낙동강까지 후퇴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밀렸죠. 우리가 예상도 못했잖아요. 갑자기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리다가 그래도 이제 우리의 국군과 유엔군이 도와주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역전으로 밀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겼나 했는데 압록강까지도 갔는데 거기서 또 이번엔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면서 다시 밀리죠. 그래서 계속 공방전을 벌리다가 결국엔 1953년에 휴전이 체결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싸우게 된 거죠. 이게 우리 민족의 비극. 같은 동포끼리 너무나 많은 피를 봤다. 1950년 우리 6.25 전쟁입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국사까지 모두 문제 25문제 풀어보셨습니다. 네, 풀만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왜 틀렸지 하는 건 실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좀 덜 꼼꼼하게 공부했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꼼꼼하게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공부만 하셔도 충분히 고득점 맞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면요 더 나아질 거예요.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화이팅!